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엔 청동기 시대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어디입니까? 고조선이죠. 고조선과 관련된 문헌에 따르면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청동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국가가 만들어진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열심히 발굴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한반도 안에서는 기원전 10세기 전, 이 전까지는,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있었었던 그런 청동기 같은 것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사실상 그냥 전설상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고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요령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요. 여기에 볼로 튀어나온 요 지역이 보통 이제 요동지방이고 요령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보통 이제 고조선이 시작되었다고 고고학자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을 열심히 발굴하는 과정 중에서 뭐를 발견하게 됐었느냐, 바로 청동기가 일부 발견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청동기가 고조선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에서만 나오는 그런 형태의 비파형 동공과 같은 그런 이제 청동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연대를 직접적으로 측정을 해보는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이걸 체크해 본 결과 약 기원전 20세기에서 22세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고조선에 영향을 줬던 세력들이 초창기에 갖고 있었던 그런 청동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주 지역과 그 다음에 한반도 지역을 장악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은 전부 다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만주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 전쯤에는 최소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이 한반도 지역에서는 기원전 10세기 정도쯤이었지만 만주까지 포함했을 때는 그 연대가 훌쩍 올라가서 기원전 약 2000년 전쯤에 청동기가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굴을 통해서 알아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고조선의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발굴 작업을 통해서 고조선의 실체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게 되면서 한반도 지역과 그다음에 만주 지역에서는 이렇게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20세기, 즉 기원전 2000년 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견되었었던 그런 이제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이다시피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었어요. 청동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형태의 칼이었거든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했었던 한반도 지역 전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동곰의 형태는 말이죠. 마치 악기 중에서 비파라고 하는 악기가 있거든요. 이런 비파라고 하는 악기와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런 형태의 검이 발견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중국의 청동기 문화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발견되었었던 이런 청동기 문화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이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비파형 동검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게서만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대표적인 청동 방울이 있어요. 바로 프린트 3페이지 나와 있는 팔주령
이라고 하는 방울이거든요. 보통 이것은 아마도 방울을 흔들면 영롱한 소리가 나니까 이것은 바로 신성한 제사의식 같은 것을 하기 위한 이때 당시에 무속인들의 그런 제사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지역에서 독특하게 발견되는 대표적인 거울이 있습니다. 바로 청동거울이죠. 청동거울은 여러분들 프린트 3페이지도 나와 있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청동거울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거울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거울을 어디다 꼽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구멍 같은 것이 일부 몇 개가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그리고서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일부 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식 명칭은 좀 달라요. 바로 그 정식 명칭이 뭐냐면 이제 좀 이름이 좀 되게 길어요. 꼭지가 어쨌든 간 여러 개니까 다꼭지, 그 다음에 무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후대에 나타났던 청동 거울에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띄엄띄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다꼭지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합니다. 다꼭지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생각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청동 거울인데 이렇게 다꼭지 거친 무늬 거울, 여러분들 딱 보세요. 여기다가 얼굴 비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마른 거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거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사실은 거울의 뒷면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거울의 앞면은 어떤 모습이냐?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얼굴을 비치면 얼굴이 비쳐요. 마치 여러분들 부모님 자동차에 가는데 자동차를 되게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자동차의 표면에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얼굴이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당연히 비치죠. 바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비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이러한 청동 방울과 청동 거울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간섭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석기 시대 때에 여러 개의 간섭기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긴 했는데 이것을 좀 더 많이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특히 여러 개의 간섭기들 중에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간섭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반달독한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곡식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이 익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지 그 다음에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수확을 안 해버리면은 이것이 전부 다 중간에 흩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제대로 이것을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빨리 걷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미처 알갱이가 여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확을 해버리니까 사실상 쭉정이만 수확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시대 때쯤에는 여러분들 여러 개의 품종에 해당하는 그런 곡식들을 한꺼번에 여러 개 갖고 와가지고서 다 같이 그냥 심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하고 완전히 좀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같은 예를 들면 벼라고 하더라도 빨리 익는 품종하고 그 다음에 늦게 익는 품종이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다 다 같이 그냥 심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빨리 수확을 하게 되면 늦게 수확을 하게 되는 벼의 경우에는 미처 알갱이가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을 하게 돼가지고서 쭉정이밖에 남지 않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해가지고서 쭉정이밖에 수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신석기인들은 그런 것이 되게 아까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커다란 돌락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해가지고서 수확을 했었는데 이때부터는요, 벼의 알갱이를 일일이 한번 다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확실히 익었을 때는 그것을 먹겠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프린트 3페이지에 나와 있던 방식대로 바로 반달돌칼을 만들어 가지고서 벼의 이상만 똑똑 따가지고서 수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프린트 3페이지도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반달돌칼은 실제로
크기가 이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진짜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정도에 해당이 돼요. 여기는 물론 이제 끈이 같이 묶여 있겠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수확하는 도구로서 이 간석기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가 있었느냐, 토기의 경우에는,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신석기 시대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기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개의 토기도 있긴 있었지만 대표적인 토기는 바로 뭐냐? 빗살무늬 토기였었죠. 그런데 청동기 시대 때 들어와서는 토기가 좀 변합니다. 아예 바깥쪽에다가 문양을 새기지 않는 그런 형태의 토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프린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의 토기, 이걸 읽어서 우리는 민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점은 바로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바로 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몰에다 꼽아가지고 쓰는 방식이었었는데, 이 민무늬 토기의 경우에는 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땅바닥에 놓으면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강가 주변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땅이 있는 곳에 해당하는 내륙 지방으로까지도 이제 거주지를 옮겨가서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명색이 청동기 시대인데요, 여러분 앞만 살펴보세요. 여기에서 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썼었던 도구가 바로 무기랑 그 다음에 농기구일 텐데요, 그리고 이제 제사도구 이런 거일 텐데요, 무기를 청동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말은 있습니다. 제사도구를 청동을 만들어서 썼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농기구로서 청동기를 만들었단 말이 여기 현재 도구에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청동기 시대 때는 농기구로 청동기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정답은 청동기를 안 썼다가 정답입니다. 왜? 이 시대 때는 청동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 청동이 쉽게 생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장 적들과 싸워가지고서 내 목숨을 시급한 부분에다가는 청동을 썼었어요. 무기 같은 걸 만들 때요.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청동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농기구에다 쓴다? 이 시대 때 바로 청동을 농기구에 쓴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금을, 호미를 만드는 데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호미를 만들었어요. 밭에 올라가 가지고서 열심히 밭을 갈다가 호미가 돌에 걸려 가지고서 구부러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왜? 구부린 것은 그냥 피면 되니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제 피고서 다시 이제 열심히 밭을 또 갈고 있는데 한참 갈다가 그만 또 돌불에 걸렸는데 그만 호미가 부러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러진 부분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잃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정말 아플 겁니다. 왜? 농사일을 통해서 벌어들였었던 이익보다도 잃어버린 호미 조각 때문에 버려지게 된 손해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이죠. 청동기 시대 때 청동기를 가지고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 보면 됩니다. 그만큼 청동이 귀했으니까 이것을 농기구에 쓰진 않았었겠죠.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청동기 시대 때는 신석기 시대 때보다도 농경이 훨씬 더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농경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석기 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 살았었어요. 집뿐만이 아니고 마을뿐만이 아니고 집 자체도 신석기 시대 때 비교해서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커졌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석기 시대 때보다도 집이 훨씬 더 커졌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당연히 집을 좀 더 튼튼히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게 됐냐면, 바로 신석기 시대 때는 움집을 만들었다고 했었죠. 근데 청동기 시대 때도 움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집의 모습은 어떤 식이냐, 바로 길게 직사각형의 모습을 띠거나 원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원형을 신석기 시대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됐었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보통 이제 신석기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가지고 기둥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석가래 얹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흙을, 수풀 같은 것을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형태로 집을 만들었다고 했었죠. 약간에 해당하는 흙을 이만큼 채우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바깥쪽에 있는 땅보다는 집 내부의 바닥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이게 좀 변해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바닥이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기둥이 확실하게 박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닥이 더 많이 올라와요. 올라오게 되고 심지어는 좀 더 바닥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바깥쪽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쉬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바닥보다도 방바닥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집 자체가 보통은 반지하처럼 있었던 그런 집에서 점차 지상가옥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넓은 직사각형이라든가 원형의 움집을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상가옥화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몰려서 살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구석기 시대 때는 이동생활을 했었고, 신석기 시대 때는 바로 강이라든가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다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이라든가 바닷가 근처가 그렇게 다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모여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가라든가 바닷가 근처만 가지고선 사람들이 살기 힘든 건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또 한 가지,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뺏는 쪽이야 기분이 좋겠지만 방어하는 쪽에서 뺏기게 된다고 한다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마을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대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그런 형태의 마을이 아니라 바로 어느 정도 외부로서부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자체적인 방어 시설이 있는 그런 형태의 마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적들이 많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쉽게 이들을 방어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좀 더 방어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성향이 커지게 됩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바로 이왕이면은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곳이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곳의 지형은 어떤 곳이라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 지형은 이쪽에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밑에는 바로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형태의 지역에서 이런 곳에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네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적들이 훨씬 더 많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자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적들을 피해서 유사시에 적들에게 저항을 할 수 있는 성을 이 뒤에 있는 산에다 쌓아놓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그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에서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는 거죠. 자, 그런데 적들이 이제 물러가게 된다고 한다면 농산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농사가 산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바깥쪽에 있는 강물이 흘러가는 데 있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그 근처에다가 바로 논밭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강물 바로 옆에는 물을 대기 쉽지만 강물보다 훨씬 더 먼 곳,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기가 좀 어렵겠죠.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강물 바로 앞쪽에다가 있었던 그런 논에서부터 물길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물길을 대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안쪽에 있는 이 밭까지 혹은 논까지 물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형태의 바로 농업기술 같은 것이 바로 청동기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해왔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농업 생산력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은 야산과 구릉지대와 같은 배산 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곳에 모여 살고, 그 다음에 바로 이곳에서 그 지역에 있었던 관계 농업 기술 같은 것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그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많은 곡식 같은 것을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기본적인 다른 곡식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작은 땅에서 많은 수확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벼를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사회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농사를 하는 데에 투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남아도는 음식이라든가 남아도는 식량 같은 것은 일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챙기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유재산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올해 농사를 져가지고서 수확을 했으면 그 다음 해까지 농사 졌던 것을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래를 대비해서 조금만 먹고 나름대로 창고에다 쌓아놓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흉년이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당장 그때 있었던 모든 식량 다 먹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흉년이 왔던 해 같은 경우에는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굶어 죽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바로 식량을 빌리는 것이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식량이 똑 떨어진 사람은 주변에 있는 식량이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식량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빌려주다가 나중에 흉년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계속 빌려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빌리는 것은 언젠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빌려갔던 사람들이 갚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몸으로서 갚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채무노예 같은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빈부격차가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누구는 주인이 되고 누구는 종이 되는 계급사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재산이 많이 있는데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 됐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조금씩 나눠줘 가지고서 당장 먹고 살게 된다고 했었을 때 당연히 그 곡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나에게 곡식을 준 사람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열심히 따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남에게 곡식을 빌려주게 되거나 혹은 주게 됨으로써 바로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마을에 우두머리로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두머리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부족의 부족장인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그 부족장은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얻게 되면서 마을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는 그 부족장의 말을 듣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부족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현명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부족장의 자리가 계속해서 자식에게 세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왕까지는 아니지만 부족장보다는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권력자가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 권력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군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쪽에 A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이쪽엔 이제 B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갑자기 B라고 하는 마을에 무기가 되게 많이 있고 나름대로 번성하긴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금방 대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B 마을의 군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을 사람들과 같이 굶어 죽겠습니까?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을 무장시켜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을 공격을 해 가지고 다른 마을이 갖고 있었던 식량을 뺏어보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긴 하지만 그곳으로서 내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볼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B 마을의 바로 군장은 바로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서 A 마을을 공격을 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B 마을의 사람들은 A 마을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A 마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량까지 다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토를 넓혀 가다 보면 나중에 이 B마을은 이 A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C, D, E, F에 해당되는 여러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되면서 점차 그 규모를 키워나가게 됐던 것이겠죠. 바로 그렇게 규모를 키워나가게 되는 과정 중에서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조선도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다녔었던 그런 군장 혹은 왕이 국가 단계로 발전하게 되면 이제는 왕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는 왕이 왜 왕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나를 계속해서 떠받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정당하게 백성들이 이해할 만한 바로 내가 왕이 되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국왕은 혹은 군장은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난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존경해 마지 않는 존재들은 바로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의 후예를 스스로 자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하늘에 있는 신의 후예다라고 자처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늘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서 엎드리겠죠. 이른바 이때 당시에 권력자 집단들은 점차 나는 바로 하늘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개의 부족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정복하는 이 B부족이 계속해서 승리한 이유는 바로 하늘의 후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네들의 정복 사업 같은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국가가 출현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늘의 후손을 칭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늘과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하늘과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바로 뭐밖에 없느냐? 바로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 있어서 봤을 때 왕은 바로 사실상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사의 권력과 그 다음에 정치의 권력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정동기 시대 때에 권력자 왕은 사실상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 일치된 권력에 해당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중에 철기시대 때는 제사장의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이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철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력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에 해당됩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때부터는 농업 생산량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가 농업에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농사를 하러 나가는 것보다는 바로 그 사람들이 농사를 할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더 부족의 입장에서 혹은 국가의 입장에서 효율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농사를 지러 나가는 것보다는 정치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이 의미에서 직업이 분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식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시대 때의 생활 모습을 조금이라도 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유적 유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구대 암각화예요. 실제로 이 반구대 암각화는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유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 반구대 암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신석기 시대 후반부터였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희한한 게 뭐가 있냐면 그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바로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방구대 안각화는 바로 바다하고 좀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육지의 동물 같은 것이 방구대 안각화에 같이 새겨진 것도 있지만은 일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다에 있는 동물들이 같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각화 그림에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고래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건 또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뭐냐? 어미고래와 그 다음에 어미고래의 젖을 먹는 새끼고래를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동물들을 사냥해 가지고서 잡아먹었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방구대 안각화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려놨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바로 물고기 잡이를 하거나 사냥 같은 걸 하게 됐었을 때 바로 거기에다가 그림 같은 걸 새겨 넣게 되면서 그러면서 거기다가 스스로 이제 제사 지내고 그런 동물들 많이 좀 작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현대 와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그 외에도 각 지역에서 이제 몇 개의 암각화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그림이잖아요. 근데 고령의 장기리의 안각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식의 동심원이라든가 혹은 이런 식의 바로 무늬 같은 것이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여성을 의미하거나 다산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즉 자기네들이 키우고 있는 그 가축들이 많이 새끼를 낳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왜 많이 태어날수록 그 부족의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이니까 그만큼 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기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그런 형태의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의 안각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 줄 것,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이 예술품 중에서는 바로 방구대 안각화라든가 그 다음에 고령 장기리 암각화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3페이지에서도 나왔었지만 최근에 되게 많이 이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어떤 장식물 중에서 농경무늬 청동기가 현재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농경무늬 청동기 즉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보고 혹은 교과서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좀 파손된 판때기 같은 것이 있죠.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서 밭을 갈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 생활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 농사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 측면에서는 고인돌과 그 다음에 돌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의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독특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커다란 돌을 숭배하는 문화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큰 돌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에 우리나라의 고인돌들이 전부 다가 문화재로 등록이 될 정도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화도 지역에 있는 고인돌 같은 것인데요. 이 고인돌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이 모습이 탁자와 같잖아요. 즉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고인돌은 정상적인 그런 고인돌이 아닙니다. 원래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건 지금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인돌이 주로 북방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읽어서 다른 말로는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북방식 고인돌의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 안에다가 시체를 집어넣어요. 아마도 이렇게 커다란 고인돌일수록 이 고인돌의 주인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이렇게 커다란 고인돌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사람이 죽어서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 구멍에 맞는 조그만 또 다른 돌들을 떼와 가지고서 일단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것들은 박아놨으니까 없어지지 않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땅바닥에다 박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도요 이런 고인돌은 완전히 다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가다 고인돌 비슷하다, 이거 혹시 고인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고인돌로 발견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여행할 때 한번 많은 지역에서 돌아다니다가 저런 형태의 돌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고인돌이 실제로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 위에 덮어 있었던 이런 고인돌 있죠?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 끝머리에서 이 밑에까지를 다 채우고도 넘을 정도로 그 두께가 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길이의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좀 많이 넓은 편이어서 여러분들 교실에 칠판 길이 있죠. 그 칠판 길이보다도 더 긴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되게 고인돌이 크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고창 지역이라고 하는 곳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요, 고인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거든요. 한 2,000개가 넘는 고인돌들이 바로 강을 따라서, 개천 같은 곳을 따라서 일례로 쫙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 고인돌 중에서는 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요만한 고인돌들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 고인돌 중에서는 이런 형태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른바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대한 거인들이 바둑을 뒀을 법한 그런 두꺼운 돌을 위에다 까는데, 그것을 깔기 전에 이 밑에다가 조그만 돌 4개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커다란 돌을 올려놓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둑판식 고인돌도 무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보이는 북판식 고인돌의 경우에는 지상에다가 시신을 집어넣었을 텐데, 바둑판식 고인돌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시신을 넣었을까요? 바로 땅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땅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 땅 속에서 돌널로 이제 그 시신의 관을 짠 다음에 거기다 시신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둑판식 고인돌을 그 위에다 세워놓는 형식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형태의 고인돌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둑판식 고인돌, 혹은 주로 남쪽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개석식 고인돌이라고 해서 아예 이런 거 다 생략을 하고 그냥 땅이 있으면 땅에다가 돌로 관을 짜는 거예요. 돌널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바로 돌로 관을 짜가지고서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커다랗게 덮개돌만 그냥 올려놓은 그런 형태의 고인돌도 실제로 있어요. 이것을 이제 개석식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 있는 이 관의 모습은 돌널로 만든 무덤이라고 해서 이걸 읽어서 우리는 보통 돌널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청동기 시대 때에 문화가 발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프린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2페이지 맨 마지막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2번 청동기 문화와 고조선의 성장에서 1번 청동기 문화의 보급에서부터 2번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청동기 문화의 보급에서는 자, 다음 페이지에 별표 2개 반치겠습니다. 이것도 서로 비교하는 문제 선생님 아주 자세하게 낼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시기는 약 빈칸에 적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주에서 밑줄, 다음 줄에 한반도의 확산 밑줄. 도구에서는요, 청동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만주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검은 바로 비파형 동검이라고 했었죠. 동감 1번 비파형 동검, 동감 2번 청동방울,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팔주령 봐주면 되겠습니다. 동감이 3번 청동거울, 바로 쉬운 말로 닭꼭지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동감이 3번 청동거울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간석기에서는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책,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수학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 때 대표적인 토기로서는 민문의 토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민문의 토기. 자, 주고의 경우에는 넓은 직사각형 및 원형의 동그라미 1번 움집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움집은 점차 신석기 시대에 비교해서 봤을 때 빈칸이 적혔습니다. 지상, 가옥, 화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2번 야산과 그 다음에 구릉지대 같은 곳에서 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었습니다. 바로 그 형태가 배산, 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로 물이 흘러가는 그런 형태의 마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방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바로 청동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벼농사. 자, 벼농사가 시작됐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농업 생산력이 신석기 시대보다 더 발달했다고 했었죠. 이때부터 동그라미 2번 관계농업 등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바로 사유재산,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이 됐고요. 그건 그만큼 이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해서 남아도는 식량들, 잉여 농산물 같은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더 많이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정복전쟁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 동그라미 1번 족장 중에서 권력 잡을 수 있는 군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고 동그라미 2번 천손사상, 하늘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계급사회가 시작이 되게 되고 동그라미 4번 국가가 출현하게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재정일치, 빈칸에 적겠습니다. 재정일치 사회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고요.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동그라미 6번 바로 본격적으로 직업이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문화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예술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있긴 했었지만 주로 청동기 시대 때 그려진 것이 훨씬 더 많은, 자, 동그라미 1번 빈칸에 적혔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동그라미 2번 고령 장길이 암각화, 기하학적 무늬.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3번은 바로 농경무늬 청동기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무덤에서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고인돌. 고인돌인데 첫 번째 북방식이 있습니다. 이 북방식은 다른 말로는 바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점. 밑에다 빼가지고서 한번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2번 남방식. 자, 남방식 고인돌의 경우에는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도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동그라미 3번 돌렬 무덤 같은 것이 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때는요, 바로 이런 청동기 시대 때 발달했었던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가를 볼 수 있는 바로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상황에 맞춰 가지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